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모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따라 너는 생각보다 강하단다. 작가 매기 다운스고요. 출판사는 메이븐입니다. 이 책은 잘 나가는 신문사 기자로 일했던 저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1년간 혼자 17개국을 여행하면서 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그녀는 세계 여행을 시작했을까요? 이 책의 저자의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병으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딸의 목소리, 모습, 먹는 것, 걷는 것,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엄마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가 바로 세계 여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를 대신해서 본인이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카이다이빙으로 만나 결혼까지 한 남편과 페루를 시작으로 3주 동안 여행을 하고 신랑은 돌아간 뒤에 혼자 남아메리카를 거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세계 여행을 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채우는 많은 여행자들의 책들이 있었지만 이 책은 좀 달랐습니다. 보시면 여행 사진이 없어요. 가끔 이렇게 지도 그림 또 예쁜 일러스트들로 그림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사진보다는 이 저자의 이야기들 그리고 생각들, 그래서 더 좀 내밀하게 그녀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엄마가 어릴 때 저자에게 너는 생각보다 강하단다 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하죠. 여행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 말을 상기하면서 엄마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답답한 생활 속에서 저자의 여행기를 읽으니까 함께 좀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오늘 모모의 북살롱에서는 그녀가 여행했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들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모의 북살롱 시작합니다. 내가 혼자 여행을 떠난 이유. 세계 일주에 대한 아이디어는 엄마의 알츠하이머 병이 말기로 접어든 시점에 구체화되었다. 계획을 처음 떠올린 것은 2009년, 신문사에서 근무한 지 10년쯤 됐을 무렵이었다. 그동안 흥미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내 세계는 작고 시시한 무언가로 압축되어 버린 느낌이 들었다. 해외여행은 언감생심, 남부 캘리포니아의 임대료를 간신히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을 했다. 내게 배정된 2주간의 휴가로 멀리 떠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직장을 관두고 1년 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엄마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그 여정을 내가 마무리하면 어떨까? 엄마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가족들을 뒷바라지하고 새아이를 키워내야 했으니 말이다. 그러다 2001년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받았다. 나도 엄마처럼 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을 비좁은 사무실에 가두어 놓고서 엄마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엄마가 바라마지 않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이대로 놓칠 수는 없었다. 결국 나는 3차례의 야드 세일, 그리고 몇 편의 비행기 예약, 한 통의 사직서 끝에
지금 여기 리마 공항에 와 있다. 나는 엄마가 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하지 못했던 9가지 일을 떠올렸다. 1년간 여행을 하면서 엄마를 대신해 작성한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지워나가는 한편 내 개인적인 목표도 몇 가지 달성할 계획이었다. 내 남편인 제이슨은 페루에서 나와 함께 3주를 보낸 다음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가 떠난 다음 나는 혼자 남아서 남아메리카를 거쳐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여행을 할 생각이었다. 나 혼자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결혼하자마자 1년 동안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은 짐작되지 않는다. 쿠스코에 도착하니 누군가 주먹으로 가슴을 호되게 한 방 때리는 느낌이었다. 무지개 집 없는 신세가 된 막막한 현실이 나에게 주먹질하는 걸지도 모른다. 과거 잉카 제국의 수도인 쿠스코는 안데스의 고지대의 자리에 공기 중 산소가 희박하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천식 때문에 폐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다. 고산지대에 적응할 때까지 힘들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강도 높고 즉각적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바람 새는 풍선을 불 때처럼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다. 흡입기를 몇 차례 들이마신 후에야 호흡이 수월해져 가까스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여행의 시작 페루. 공항을 나서는데 투어 가이드, 택시 운전사, 숙박업소 직원들, 행상들이 하나같이 우리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얼굴 앞으로 소책자를 들이밀며 특별 할인을 약속하기도 했다.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이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듯이 내 쪽을 바라보았다. 나도 경험이 없는 건 매한가지였지만 혼자 여행하는 동안 제 앞가림을 할 줄 아는 자신감 있고 유능한 여자로 비치고 싶었다. 나는 말했다. 나만 따라와. 흉악한 강도가 늘고 있대. 공인택시만 이용해야 돼. 가방은 꼭 붙잡고 있고 절대 합승을 허락해선 안 된대. 그렇지만 우리는 공인택시는 고사하고 자동차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차량 앞으로 가게 됐다. 그러자 운전사는 내 어깨에서 배낭을 들어 트렁크에 휙 던져 넣더니 더러운 밧줄을 동여매 단단히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나를 택시 안으로 우겨 넣었다. 제이슨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잠시 후 낯선 페루 남자가 우리 옆자리에 미끄러지듯 들어와 앉았다. 당황한 나는 운전사에게 말했다. 안 돼요. 모르는 사람과 합승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운전사는 공인택시라서 괜찮다는 말을 하고 바로 택시를 출발시켰다. 이미 문은 모두 잠겨 있었다. 목덜미에서 진땀이 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낯선 남자가 무릎 위에서 서류 가방을 열자 총이라도 들어있는 게 아닐까 싶어 두려워졌다. 그런데 남자는 웬 사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중고차 영업사원처럼 열띤 목소리로 물었다. 마추픽추를 구경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럼 마켓 투어는 어떠실까요? 알파카 농장에 들렀다가 알파카 매장까지 모셔다 드려요. 이번엔 제이슨이 나서서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매원은 멈추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사진을 보여주며 어떻게든 투어 상품을 팔려고 했었다. 밖을 보니 우리가 묵기로 한 호스텔 엘투코가 보였다. 하지만 운전사는 그 블록을 빙빙 돌며 택시를 세우려 하지 않았다.
그 사이 판매원이 또 묻는다. 신나는 파티 좋아하세요? 아니요. 제발 저희를 좀 보내주세요. 아, 고대사원을 보고 싶으시구나.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운전사가 차를 세웠다. 얼른 택시에서 내리는데 판매원이 황급히 우리를 붙잡는다. 엘투코에 묵으세요? 제가 바로 엘투코에서 일하는데 손님만을 위해서 특별히 할인을 해드릴게요. 36시간 연속 깨어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이 낯선 사람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서였을까? 이유와 어찌됐든 우리는 그가 체크인하는 곳까지 따라오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주인이 나왔다. 육중한 몸집으로 정문을 가로막고 서서 우리를 따라온 판매원에게 스페인어로 소리친다. 그러자 판매원이 뭐라고 중얼중얼 대꾸했고 그 말을 들은 주인은 고함을 지르며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고요한 실내에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내가 정적을 깼다. 체크인할 수 있을까요? 너무 피곤하네요. 체크인은 3시간부터예요. 일단 로비에 앉아서 쉬고 계세요. 쿠스코에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박에 8달러짜리 객실에 뭘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현실은 더 처참했다. 우리는 각자의 폼 매트리스 위에서 양털 모자를 귀까지 눌러쓰고 냉기와 싸우며 잠을 청해야 했다. 제이슨이 나에게 사랑해 라고 말했지만 나는 입술이 덜덜 떨려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곰팡이로 뒤덮인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뜨거웠다. 그래서 샤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남아메리카에서 하게 될 마지막 온수 샤워였으며 나중에는 내 피부를 잘 익은 토마토색으로 바꿔놓은 이 뜨거운 물이 아쉬워질 줄은 몰랐다. 쿠스코에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전화를 했을 때 아빠는 마침 엄마와 같이 있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벽돌집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알츠하이머병 환자용 특수시설이었다. 아빠는 매일 그곳에 가서 엄마를 보살폈다. 내가 전화했을 때 아빠는 엄마 귀에 전화기를 대주었다. 아무리 또박또박 큰 소리로 말해도 청력까지 나빠진 엄마가 내 목소리를 알아차릴 리 만무했지만 그래도 나는 말했다. 엄마, 쿠스코에 왔으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 산이 엄청 크고 푸르러요. 다음에 모시고 올게. 물론 뻔한 거짓말이다. 그리고 사실 나는 엄마에게 말을 붙이기가 편치 않았다. 어릴 적부터 엄마와 수많은 대화를 나눠왔고 그러다가 한밤중에 엄마한테 비밀을 털어놓은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반응이 거의 없어서 엄마가 뭘 좀 알아듣긴 하는 건지 도통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정적을 깨기 위해서 말할 뿐이었다. 가끔 엄마가 노란색 흔들 의자에 앉아서 나를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턱을 내 머리 위에 얹은 채로 의자를 앞뒤로 흔들었던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엄마는 쉬쉬 하며 불안정했던 나를 달랬고 그러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졌던 그때가 생각난다. 나는 여전히 엄마의 목소리와 나를 바짝 당겨 품 안에 안아주었던 따뜻한 손길을 갈망하고 있는지 모른다.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뭐라고 웅얼거렸지만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다. 결국 아빠가 보다 못해 엄마에게서 전화를 빼앗았다. 그래, 좋은 시간 보내거라. 조심하고
엄마가 널 많이 자랑스러워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거 알지? 사실 모른다. 엄마는 몇 년 전부터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몇 달 전 마지막으로 엄마를 보러 갔을 때 나는 엄마와 함께 식당에 앉아 있었다. 한때 금발이었던 엄마의 머리는 힘없이 회색으로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지켜보는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져 생긴 부상이었다. 의사는 엄마에게 가벼운 뇌졸중이 온 게 아닐까 의심을 했지만 반응이 없다 보니 진단을 내리기가 어려웠다. 나는 푸딩을 한 숟가락 퍼서 엄마 입 앞으로 가져가며 말했다. 엄마, 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고 생각 중이야. 세계 일주를 하려고. 내가 엄마를 위해서 여행을 한다는 거 꼭 알아야 돼요. 다른 건 기억 못해도 그것만은 꼭 기억해줘. 하지만 엄마는 내 몸 너머 어딘가를 가만히 응시할 뿐 그러더니 마치 먹을 걸 더 달라는 아기처럼 입을 뻐끔거렸다. 푸딩을 떠서 엄마 입에 넣어주자 엄마는 힐끗 나를 올려다보았고 촉촉한 푸른색 눈이 잠깐 반짝거렸다. 가끔은 엄마가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좀 더 반응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내 소망이었을지도 모른다. 전화를 끊자마자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공허해졌다. 짝사랑은 언제나 슬픈 법이다. 딸은 엄마를 그리워하지만 그 엄마가 딸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라면 더더욱 슬프다. 제이슨이 나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묻는다. 그날 밤 페루 쿠스코에 내려앉은 땅거미는 보라색이었다. 우리는 아르마스 광장에 역사적인 건물들이 보이는 식당에 앉아 로모 소이타도를 먹었다. 가늘게 썬 쇠고기를 고추, 토마토, 감자튀김과 함께 가볍게 볶은 다음 밥 위에 얹어서 내는 로모 살타도라는 음식이 있는데 재료 중 쇠고기를 두부로 대체한 것이 바로 로모 소이타도였다. 채식주의자인 나에게 아주 적합한 음식이었고 기분이 좋아졌지만 잠시 또 마음은 불안해졌다. 쿠스코에서 하루하루가 지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잉카 트레일 날짜가 다가온다는 뜻이었다. 인생 첫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전 비행기 문 앞에 서 있던 그때처럼 굉장히 떨렸다. 트레킹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겁이 났고 나에게 그만한 용기가 없는 게 아닐까 두려웠다. 평소 하이킹은 내가 즐겨하는 여가 활동 중 하나였다. 하지만 브런치를 먹기 전 한두 시간 정도 하는 운동이었을 뿐 과거 잉카인들이 이용한 길을 따라 마추픽추로 가는 잉카 트레일. 그것은 3박 4일 동안 험난한 산봉우리들을 넘으며 매일 10여 킬로미터씩 총 42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트레킹 코스다. 지옥의 행군이 될 것이다. 게다가 몸도 좋지 않았다. 쿠스코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났는데 여전히 고산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당신은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린 사람이잖아. 가벼운 산책쯤이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제이슨은 신혼여행에서 가장 기대된다고 말한 게 바로 잉카 트레일이었다. 여기까지 와서 그를 낙담시킬 수는 없었다. 조만간 1년이나 떨어져 지내야 했기에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트레킹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트레킹 전날 저녁 제이슨과 나는 마지막 채비를 했다. 제이슨과 나는 물건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면서 짐을 싸고 다시 쌌다. 완벽한 균형을 찾아야 했다. 42km를 이동하는 동안 필요한 물건은 모두 챙기되
중간에 짐을 내던지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을 만큼 가벼워야 했다. 웬만큼 정리했다 싶어 시계를 보니 벌써 자정이다. 버스는 새벽 5시에 우리를 데리러 올 예정이었다. 나는 딱딱한 침대에 풀썩 쓰러지며 말했다. 난 됐어. 지금 챙겨놓은 그대로 가져갈 거야. 자야겠어. 어릴 때 나는 잔병치레가 많았다. 천식 발작으로 여러 번 입원하기도 했고 수시로 지독한 폐렴과 기관지염에 시달렸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늘 내 곁을 지켜주었다. 자꾸 엄마를 걱정시켜서 미안했지만 엄마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른다. 생각해보면 나는 이제껏 마음속으로 여행을 그릴 때 설레는 모험, 이국적인 장소, 여유로운 삶을 상상했었다. 밟고 올라가야 할 계단들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았고 태양의 문에 올라 마추픽추를 내려다보는 내 모습만 떠올렸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슬픔과 의구심이 내 배낭 위로 올라타 따라오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순간 며칠 동안 나를 톡톡 건드리던 걱정들과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마침내 나를 넘어뜨렸다. 나는 패배자처럼 침대 위에 쓰러져 조용히 흐느꼈다. 제이슨은 내가 침착함을 되찾고 잠들 때까지 나를 꼭 안아주었다. 겨우 2시간 뒤 기상 알람이 울렸고 제이슨과 나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버스에 올랐다. 곧 태양이 안데스 산맥 위로 떠오를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해를 맞이할 것이다. 산이 어서 올라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 실제 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잉카 트레일 1일차는 일정 중에서 그나마 가장 쉽다는 코스였다. 가이드인 후아는 그 코스를 농담 삼아 잉카 평지라고 불렀지만 나에게는 쉽지 않았다. 몇 킬로미터 내내 롤러코스터처럼 기복이 많았는데도 산길은 좀처럼 완만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일행과 보조를 마치기 위해서 애를 썼다. 도중에 우리는 다른 그룹의 낙오한 등산객들도 만났다. 축 처진 고개와 활기 없는 눈으로 당나귀에 탄 채 몸을 늘어뜨리고 있는 그들은 한눈에도 아파 보였다. 산행이 혹독하면 저럴까 싶어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런데 후안이 쐐기를 박듯 말한다. 저게 문제예요. 실제 해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트레킹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내가 낙오를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든 끝까지 가보고 싶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갑자기 놀랍도록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고맙게도 저 앞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페루 여성들이 캔맥주와 병에 든 에너지 음료를 팔고 있었다. 남편이 얼른 뛰어가 게토레이 작은 병을 사왔고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게토레이를 들이켰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맛있었다. 덕분인지 우리는 첫째 날 묵을 야영 장소에 무사히 도착했다. 캠프장은 안데스 산맥 깊숙이 풀이 우거진 계단식 비탈 위에 숨어있는 작은 마을 와이아밤바 근처에 있었다. 돌 구조물과 겹겹의 산 때문에 작은 마추픽추처럼 보였다. 우리는 조명으로 작은 랜턴들을 매달아 놓은 커다란 식탁용 텐트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나는 핫초코를 담은 금속재 컵을 감싸 손을 녹였다. 다들 4성급 호텔에 묵어보셨죠? 오늘 묵을 곳은 천성급 호텔입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 첩첩이 쌓인 별들이 길게 꼬리를 그리며 떨어져서 우리 텐트 꼭대기에 닿을 듯 했다.
어떤 호텔보다 더 장관이었고 힐튼 호텔보다도 눈이 부셨다. 두툼한 빨간색 침낭은 사치스러워 보일 정도였다. 침낭을 보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렸다. 3박 4일 걷고 또 걷고. 새벽 5시 보조 가이드인 페드로가 우리 텐트의 지퍼를 열고 조그만 얼굴로 빼꼼 내밀며 말한다. 커피나 차를 드릴까요? 페드로가 뜨거운 양철컵을 내밀었는데 잠이 덜 깬 상태라 주는 대로 마셨다. 거의 다 마실 즈음 코카잎으로 만든 코카차라는 걸 깨달았다. 풀과 약초 맛이 났지만 녹차보다는 약간 달았다. 코카잎은 각성 성분이 약해서 고산병을 진정시키는 용도로 곧잘 사용된다고 한다. 제이슨, 내 세포가 춤을 추는 것 같아. 눈이 절로 뜨였고 새로운 활력이 생겼다. 오늘은 죽은 여인의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사람들 말로는 잉카 트레일 중 가장 힘든 코스라고 했다. 해발 4,200m 가까운 높이에서 평지보다 최소 30% 부족하게 산소를 들이마시다 보니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극도로 고통스러웠다. 이건 진짜 멍청한 짓이야. 마추픽추까지 올라가는 버스가 있다는데. 하지만 산길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있잖아. 게다가 우리는 잉카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마추픽추를 만나고 싶었던 거고. 그 마음 기억하지? 나는 투덜거리기는 했지만 제이슨의 말이 옳았다. 등산로의 경관은 기가 막히게 멋있었다. 골짜기 아래에서 촉촉한 숲을 지나 지금껏 본 적 없는 우거진 녹색 산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코스는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산둥성이가 반드시 누운 여인을 닮아서 죽은 여인의 고개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그 고개는 가도 가도 보이지 않았다. 제이슨은 내 배낭을 들어주며 당신은 슈퍼스타야. 세계 최고의 하이커야. 격려의 말을 쏟아냈지만 그의 말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귀에서는 맥박이 고동쳤고 사냥개처럼 숨을 헐떡이기 바빴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문득 페루를 신혼여행지로 정한 밤이 기억났다. 제이슨과 나는 여름의 신혼여행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각자 6, 7, 8에 해당되는 책장을 넘기면서 제일 가고 싶은 곳 5군데를 추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둘 다 똑같이 적은 곳이 바로 마추픽추였다. 게다가 마추픽추는 엄마의 버킷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다. 엄마는 마추픽추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말한 적이 없었다. 무슈픽추? 마슈픽추? 어디 말하는지 알지? 엄마는 항상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 나는 지금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마추픽추를 향해 걸어가는 중이다. 그러므로 절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를 짓누르는 고도와 싸우면서 힘겹게 오르막을 오르다 보니 온몸의 관절이 아팠다. 몇 분 동안 내 발을 쳐다보며 걷다가 하늘을 노려보다가 내 앞에 가는 남편의 종아리를 집중했다가 다시 땅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며 걸어갔다. 250까지 세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왜 숫자에 집중했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도움은 됐다. 어느 순간 발들이 저절로 움직였다. 다음 날 3일차에는 16km에 넘는 긴 코스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어느 때보다 의욕이 넘쳤다. 저녁 때 야영지에서 샤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트레킹에서 처음으로 씻을 기회였다. 우리는 잉카인들이 닦아 놓은 길을 힘차게 걸어가기 시작했다.
당시 돌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도중에 돌로 만들어진 원형의 성곽 유적지인 룽쿠라카이에서 아침을 먹었다. 룽쿠라카이는 토착민들의 언어인 케추아어로 달걀집이라는 뜻인데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중으로 축조된 반달형의 성곽 건물로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전망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아침을 먹고 난 후 우리는 깎아지르는 절벽을 피해 가파른 길을 따라 걸었다. 걷다 보니 사야크 마르카 유적지가 나타났다. 케추아어로 접근이 어려운 마을이라는 뜻의 사야크 마르카는 삼면이 까마득한 수직의 절벽 위에 세워진 성곽으로 요새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가이드인 후안의 말에 따르면 이 건물들은 여전히 비밀에 쌓여 있단다. 정확히 왜 지어졌는지 어떻게 활용됐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압도되고 말았다. 건물 안에 이야기들이 화석처럼 묻혀 있는데 아무도 들추어낼 수 없다니 어떻게 명백히 실제하는 동시에 미지의 상태일 수 있을까? 이것은 엄마의 서사와 닮았다. 엄마는 아직 살아있지만 엄마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이승과 저승의 사이에 어딘가에 멈춰 서서 매일 강제로 살아야 하는 죽음과 같은 삶. 엄마는 이제 나에게 사야크 마르카 즉 접근이 어려운 마을이 되고 말았다. 엄마가 알츠하이머 병을 판정을 받고 나는 허둥지둥 엄마에 대한 기억들을 붙잡아 보려 했지만 이미 시간이 기억을 흐려놓은 뒤였다. 조각조각 단편적인 장면들은 기억난다. 어릴 적 우리 집 뒷마당엔 풀이 무성했다. 엄마는 내가 정원용 스프링클러 사이를 뛰어다니게 내버려 두었다. 나는 물을 뚝뚝 떨어뜨릴 정도로 흠뻑 젖었다. 그리고는 깔깔깔 웃었다. 오후가 되면 우리는 근처에 있는 연못까지 걸어가서 빵 부스러기를 오리들에게 던져주곤 했다. 숲에서 야생 오리를 따다 보면 손이 멍든 것처럼 시퍼렇게 물들곤 했다. 한 번은 내 플라스틱 디지털 시계가 멈추자 엄마는 기계는 좀 때려줘야 말을 듣는다니까. 손바닥 위에 시계를 놓고는 손이 빨개질 정도로 시계를 때렸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엄마 말대로 시계의 디지털 숫자가 다시 나타났다. 엄마가 바스락거리는 옥기 소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그 모습들. 엄마가 해주는 이마 뽀뽀를 받기 위해서 잠을 자고 나면 이마를 들이댔던 모습들. 나는 반짝이는 장신구를 걸치고 우아하게 옷을 차려입고 한 줄기 달빛을 받으며 향수 냄새와 뒤섞인 달콤한 딸기 칵테일 냄새를 풍기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다. 그렇게 활기 넘치는 엄마는 정말 예뻤다. 눈을 감으면 엄마의 모습이 살아난다. 하지만 눈을 뜨면 엄마도 사라지고 만다. 4일차 새벽 4시 역시나 페드로가 우리를 깨웠다. 우리는 침묵 속에 아침으로 나온 커피와 얇게 만 크레이프를 먹었다. 오늘은 이번 트레킹에서 제일 쉬운 코스. 3시간 정도만 가면 태양의 문에 다다를 예정이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마추픽추를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뜻깊은 순간이었다. 우리는 막루지기에 도착해 서류를 확인했다. 그가 도장을 찍어주자마자 우리는 전속력으로 달렸다. 일출을 봐야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동이틀 무렵 마지막 오르막길에 도착했고 50여 개의 계단을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야 하는 코스였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엉거주춤, 엉금엉금 주춤거리다 내 발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드디어 정상에 다다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꿈에 그리던 마추픽추다. 안데스 산맥 해발 2400m 높이에 만들어져 산 아래서는 보이지 않아 일명 공중도시라 불리는 마추픽추. 잉카인들이 스페인의 군대를 피해 만들었다는 도시 마추픽추는 분명히 거기에 있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도 왠지 이 세상에 있을 법한 장소 같지 않았다. 왜 마추픽추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지 알 것 같았다. 200개의 구조물로 이뤄진 마추픽추 보호지구는 가파른 화감암 능선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흰바위를 깎아 만든 계단식 농지가 산비탈을 따라 펼쳐진다. 각 건물들의 벽은 돌과 돌 사이에 칼날 하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다. 그 사이에는 한가롭게 라마들이 풀을 뜯고 있다. 제이슨과 나는 산에 앉아서 산을 가로지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녹색의 앵무새 떼가 머리 위에서 급강하했다. 순간 시야가 눈물로 뿌옇게 흐려졌다. 마추픽추의 장엄한 풍광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분명 엄마는 내가 혼자 여행을 떠난 이유. 세계 일주에 대한 아이디어는 엄마의 알츠하이머병이 말기로 접어든 시점에 구체화되었다. 계획을 처음 떠올린 것은 2009년, 신문사에서 근무한 지 10년쯤 됐을 무렵이었다. 그동안 흥미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내 세계는 작고 시시한 무언가로 압축되어 버린 느낌이 들었다. 해외여행은 언감생심, 남부 캘리포니아의 임대료를 간신히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을 했다. 내게 배정된 2주간의 휴가로 멀리 떠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직장을 관두고 1년 동안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엄마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그 여정을 내가 마무리하면 어떨까? 엄마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가족들을 뒷바라지하고 새아이를 키워내야 했으니 말이다. 그러다 2001년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았다. 나도 엄마처럼 되면 어떡하지? 내 인생을 비좁은 사무실에 가두어 놓고서 엄마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엄마가 바라마지 않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이대로 놓칠 수는 없었다. 결국 나는 세 차례의 야드 세일, 그리고 몇 편의 비행기 예약, 한 통의 사직서 끝에 지금 여기 리마 공항에 와 있다. 나는 엄마가 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하지 못했던 9가지 일을 떠올렸다. 1년간 모모의 북살롱 오늘따라 너는 생각보다 강하단다. 남편과 처음 시작한 신혼여행 페루에서 잉카 제국의 마추픽추 여행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마추픽추 여행을 끝내고 저자는 남편과 헤어지고 1년간 세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앙코르와트도 가보고 나일강에서 급류를 타보기도 하고 우유니 사막을 걷고 인도 아시람에서 기도를 올리기도 하죠. 그런 과정에서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어요. 그렇게 1년간 지구 한 바퀴를 돌고 17개국을 여행한 끝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비로소 엄마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죠. 그리고 앞으로 그 어떤 고난과 위기가 닥쳐온다고 해도 후회 없이 내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이 유전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유전이 될지도 몰라서 항상 자녀를 낳는 것을 겁내했었대요. 그렇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때 세상은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미국 오하이오에서 태어난 것이 내 운명이고 아무리 간절히 떠나고 싶어도 결국 떠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여행을 하고 이제는 안다. 그 모든 것이 세상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레 겁먹고 내가 만든 틀에 스스로 갇혀 있었다는 것을. 틀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두려워할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고. 모모의 북살롱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언제나 책과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